인텔이 AI 데이터 센터 매출 급증에 힘입어서 시장의 예상을 뒤엎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 135억 8천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가볍게 뛰어넘었는데요. 리프탄 CEO는 AI라는 거대한 물결이 CPU와 첨단 패키징 수요를 폭발시키고 있다며 강력한 성장을 자신했습니다. 네, 외계인을 고문해서 칩을 만든다는 농담, 반도체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하죠. 한때 인텔은 지구 밖 기술이 아니냐는 찬사를 들을 만큼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늘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독점하며 반도체의 종가로 군림했었죠. 하지만 최근 흐름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서버용 CPU에선 AMD의 거센 추격에 점유율을 내줬고 AI 핵심인 GPU 시장에선 엔비디아의 기세에 밀려서 존재감이 희미해졌습니다. 결국 인텔을 살리기 위해 미국 정부까지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로 옛 영광의 회복 신호탄을 쏘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텔이 질주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불을 뿜었고 앞서 실적을 냈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까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며 반도체 황금기가 왔음을 증명했습니다. K 반도체 기세는 더 뜨겁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7조 5,800억 원이라는 역대급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23만 전자 고지 점령을 코앞에 뒀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리노공업, DB하이텍, HPSP 등 소부장 기업들까지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잠시 후 알아보겠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재현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오늘은 시장에 호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치킨 게임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다시 이란은 방공망 시스템까지 가동하고 있고 미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까지 투입하면서 중동 전운이 다시 짙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시장을 지탱하던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도 다소 부진하게 나오면서 증시는 일단 오늘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가 0.36% 내려갔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41%, 0.89%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하던 기술주들이 오늘은 약세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장 마감 후에 IBM과 서비스나우가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AI 혁신에 따른 시장 잠식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여파로 소프트웨어 주식 전반이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H200 AI 반도체가 아직까지 중국 기업에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가가 1.41%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알파벳과 애플은 소폭 상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어제 공개했지만 앞으로 AI 인프라와 배터리 공장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본 지출 계획을 대폭 상향 조정하자 주가가 결국 3% 넘게 밀려났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도 RBC 캐피털과 베어드 등 일부 하우스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메타는 AI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 달에 전체 직원의 10%를 감원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2% 넘게 떨어졌고요. 브로드컴도 오늘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만 오늘 가치주들은 대체로 오르면서 월마트와 버크셔 힐스웨이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장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이 침체된 분위기가 다소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전 인텔은 예상외로 매우 강력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20% 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지난 분기의 인텔 매출은 135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124억 달러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그중에서도 CPU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팅 사업부의 매출이 77억 달러로 애널리스트 예상치였던 71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던스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번 분기의 매출 전망치를 138억 달러에서 148억 달러 사이로 제시했는데 이내 예상치였던 13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텔 측은 AI가 에이전트형으로 전환하면서 강력한 CPU 칩 수요를 촉발하고 있다면서 이번 실적 호조의 근거를 설명했고요. 또 이를 보고 이마케터 애널리스트는 CPU 시장 회복세가 인텔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 반등이 단기적인 흐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의 전운이 다시 감돌면서 나흘째 급등했습니다. 미 해군이 인도양 원해까지 작전 범위를 넓히면서 초대형 유조선에 직접 승선하는 등 공세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고, 이란도 선박 납포를 이어가고 방공망까지 가동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란의 온건파 인사가 대미 협상단에서 물러났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유가 상승을 자극했는데요. 결국 현재 WTI는 4%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브렌트유도 현재 106달러 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 나온 경제 지표는 다소 혼재됐는데요. 일단 고용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4천 건으로 직전주 대비해서 6천 건 늘어났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직전주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를 보고 블룸버그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해 최저 수준과 비슷하다면서 노동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 경제 핵심인 서비스업 경기는 침체를 이어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우선 헤드라인 수치부터 보면 S&P 글로벌의 4월 서비스업 PMI는 51.3으로 전달 대비해서 좋게 나오긴 했지만 확장 속도가 14개월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또 제조업 PMI는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이 또한 조사 측은 이란 전쟁에 대비한 재고 비축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인플레이션이었는데요. 이 제조업 투입 원가는 10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급증했고요. 서비스 원가 상승폭 역시 지난해 12월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CNBC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높은 휘발유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80%가 유가 상승으로 소비 습관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고요. 50% 이상은 휘발유 가격 상승세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채금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상승했습니다. 또 오늘 오년물 물가연동 국채 경매가 부진한 수요를 보인 것도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감압 10년물 금리가 0.02%포인트, 2년물 금리가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꽉 막힌 호르무즈 해협 대신 파나마 운하로 배길이 몰리면서 통행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숨은 통과권 경매 가격은 평균 83만 7천 달러, 우리 돈 12억 원을 넘기면서 전쟁 전보다 10배가량이나 급등했는데요. 일부는 최대 60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물동량이 폭증하면서 운하 통과를 기다리는 유조선의 대기 시간도 평균 4일 이상으로 늘어날 만큼 출구 없는 미국과 이란의 기싸움에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 병목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국제 유가도 널뛰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란과 휴전 연장을 발표하기 직전 하락에 베팅한 수상한 거래가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트럼프의 입이 열리기 15분 전쯤 트레이더들이 브렌트유 선물 4천여 계약, 우리 돈 6천억 원 상당을 매도했는데요. 거래 직후 배럴당 100달러 선에서 96달러대로 급락해 유가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거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움직임이 거래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포착됐다며 수상한 거래 가능성을 지적했는데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 같은 이상 거래는 이번이 벌써 네 번째로 규제 당국도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외신이 주목한 우리 기업 소식도 살펴보죠.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움직임을 두고 일제히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출 경우 단순한 기업 리스크를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과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로이터는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 가능성 자체를 글로벌 리스크로 규정하면서 산업 전반의 공급 병목이 심화될 수 있다 지적했고요. 블룸버그는 노조의 대규모 성과급 요구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지타임즈는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특성상 충격파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눈여겨볼 만큼 외신들은 삼성전자 파업 사태가 단순한 노사 분쟁을 넘어 한국 경제의 세수,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 나아가 AI 반도체 패권 경쟁과 직결된 문제다. 특히 현재와 같은 기술 경쟁 격화 국면에서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 투자와 성장 전략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경고를 내고 있습니다.
엔스로픽의 추격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오픈 AI가 연급 후 차세대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불과 두어 달 만에 완전히 새로워진 GPT 5.5를 선보였는데요. 사측은 해당 모델이 준비 중인 차세대 슈퍼 앱의 핵심 엔진이 될 것이다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코딩 분야 벤치마크에서 기존 모델 대비 최고 수준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문서 작성부터 데이터 분석, 발표 자료 제작 등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넘나드는 작업을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하면서 일반 사용자들이 체감할 변화도 큽니다. 오픈AI는 GPT 5.5를 에이전트형 컴퓨팅의 출발점이다 규정했는데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도구를 활용하고 계획을 세우며 실행까지 맞는 이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인력 구조 재편에 나섰습니다. 전체 인력의 약 7%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자 받기로 했는데 미국 내에 있는 약 12만 5천 명 직원 가운데 8천 명 이상이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5,000명 대규모 감원에 이은 후속 조치로 천문학적인 인공지능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 속에서 한층 더 혹독한 다이어트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비단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이 같은 움직임은 아마존과 오라클, 메타 등 주요 빅테크들이 연급 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로봇 택시와 휴머노이드,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까지 테슬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전기차업체 샤오펑이 소식의 주인공인데요. 미래 모빌리티 선점에 여념없습니다. 앞서 머스크도 언급했던 플라잉카, 샤오펑은 한 발 빠르게 생산 공장을 완공하고 시험 가동에까지 들어가면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더니 이제 당장 내년이면 양산에 들어가는데요. 근데 우리 돈 4억 원에 육박한 가격에도 사전 주문만 벌써 7,000대에 달합니다. 이 밖에 올 여름이면 휴머노이드 로봇도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요. 로보택시도 시범 운행을 대폭 늘리고 향후 12개월 동안 수천 대를 생산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는데 중국판 테슬라 같다는 평가에는 머스크처럼 적극 홍보하지 않았을 뿐이지 플라잉카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분야에서는 오히려 자신들이 더 먼저 시작했다 견제구를 날리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SK하이닉스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계기로 반도체 대형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 부품 및 후공정 관련 종목들도 어제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7조 6,103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배 증가한 수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이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시장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주로도 온기가 전해지는 하루였는데 어제 사피엔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 PMT는 23%대 급등, LTC도 15%대 오르는 등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강한 하루였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원전 개발에 협력한다는 소식에 원전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양국 정상 임석하에 열린 양해각서 교환식에서 한국전력공사와 베트남 산업에너지공사 간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MOU가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MOU는 지난해 8월 또람 베트남 서기장 방한 당시 체결됐던 원전 분야 인력 양성 협력 MOU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전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원전주 그리고 원전주로 함께 분류되는 건설주들도 올랐는데요. 올랐던 종목들 살펴보면 한전기술이 4.88%, 두산에너빌리티도 5.78% 올랐고 건설주 중에서는 대우건설이 2.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에 AI 데이터 센터 확대, 또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 등으로 인해 전력기기와 전력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배전반과 변압기, 배전기기 등을 포함하는 일괄 수주가 확대되며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납기하는 구조를 통해 매출 전환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데이터 센터 수주는 2026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배전반과 변압기, 전력기기로 상호 확장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관련된 기대감에 전력 설비와 전력 기기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대원전선 26%대 급등했고요. 가온전선도 15%대 상승, LS 일렉트릭도 11%대 오르면서 주당 21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2달째 이어지면서 글로벌 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비료 테마주들도 들썩였습니다.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요소 수출의 절반 가량을 담당하는 핵심 공급처로 꼽히는데요. 해협 봉쇄로 해상 운송이 마비되면서 비료 운반선 통과량이 90% 이상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요소 가격은 톤당 400달러대에서 700달러 수준까지 치솟았고 최근 5년 내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화학 비료 가격 급등 시 대체 수요가 유입되는 기업들이 어제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움직인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니드가 11%대 급등하며 9만 5천 원 선에 마감이 됐고 장중에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모습이었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은 1.45%, 남해화학도 1.24% 올랐고 효성 OMB도 0.77%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4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상승세를 만들어냈다기보다 장중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 지금 중동 긴장감이 다시 높아진 터라 어제처럼 반도체주가 이걸 커버할 정도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9% 상승해서 6,475선, 사상 최고치였고 장중엔 6,500선마저 돌파했었습니다. 다만 좀 출렁이는 모습이었죠. SK하이닉스 관련 세론이 나오고 또 중동 경계감이 커지면서 하락했다가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0.6% 가까이 하락했는데 10거래일 만에 내림세였습니다. 코스피에선 외국인들이 매수로 출발했다가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다 매도 규모를 줄이면서 500억 원 순매도 정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은 3,3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개인만 4,513억 원 순매수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 주체가 모두 팔아낸 가운데 그래도 순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대체로 반도체와 원전, 전력기기, 조선주가 차지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 SK스퀘어와 효성중공업도 순매수 탑10 종목에 동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팔아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1,5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였습니다. 개인만 홀로 3,22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 반도체 소부장단과 일부 제약바이오주를 순매수했습니다. HPSP와 리가켄바이오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외 외국인은 원전 및 전력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 속에 우리기술과 비츠로셀, 보성 파워텍 등을 순매수했고요. 반도체 장비 및 소재 업종인 LTC와 파두는 업황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며 기관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반도체와 원전 대표주 등이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삼성전자가 더 크게 올랐고요. 한국과 베트남 정상회담을 통해서 신규 원전 협력 확대 소식이 발표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6% 가까이 뛰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리노공업이 2.6% 오르면서 시총 5위까지 상승했고요. ABL 바이오와 코오롱 티슈진, 리가켄 바이오 등 일부 헬스케어 대표주가 강세를 기록했는데 특히 리가켄 바이오는 기술력 기반의 바이오 성장 기대감 속에 7% 강세 보였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5원 상승한 1,481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선 1,480원 부근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높아졌지만 일본 외환 당국이 엔화 약세 저지를 위해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계감도 함께 작용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역외 환율은 1,480원 50전 기록했는데요. 일단 오늘 환율 1,48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정입니다. 유로존 2월 무역 수지가 발표되고 미국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2월과 3월 주택 착공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미국의 암학회가 개최되는데요. 항암 치료와 신약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올 텐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한미약품, SK바이오팜, 셀트리온 등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는 계속됩니다. 하나금융지주와 현대모비스, 현대로템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 현대차가 엔비디아 협업해서 자율주행의 속도를 낸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영향을 받았고요. 보안주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며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 뛰었기 때문에 영향으로 국내 증시 반도체들이 선방하며 지수를 방어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프리마켓 보면 삼성전자 약세입니다. 0.5% 가까이 하락하면서 22만 3,500원, SK하이닉스는 보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4% 약세로 강세로 47만 3천원, 현대차가 1.1% 내림세로 52만 6천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SK스퀘어도 0.1% 내림세입니다. 거래가 72만 7천 원. 두산에너빌리티는 이거를 연속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 0.4% 오름세, 거래가 12만 3,100원으로 집계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살펴보시죠. 2차전지 대표주들이 선방합니다. 에코프로가 0.6% 오름세로 15만 8,100원, 에코프로 BM이 1.7% 강세 보이면서 거래가 20만 9천 원이고요. 알테오젠이 0.6% 오름세입니다. 35만 9,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3% 추가적인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60만 2천 원. 리노공업은 12만 3,300원이고 삼천당제약이 1.7% 약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37만 3,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시장이 어제처럼 반도체주의 힘으로 중동 이슈로 인한 하락 요인을 희석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잔고가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잔고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 달 만에 누적 잔고가 20배 이상 증가한 건데요. 전액 공제 시한이 다가오면서 자금 이동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미국 빅테크에서 수익을 낸 개인 투자자들이 이 자금을 국내 반도체주로 재배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주 서학개미들의 자세한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5위에는 아이온큐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의 약점을 보완한 이진 기술을 공개하자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기존보다 2.5배 빠르고 3배 정확한 이 기술 덕분에 아이온큐 주가는 이틀 연속 20% 급등세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어제는 내결함성을 갖춘 풀스택 청사진까지 발표하면서 상용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서학개미들은 이 상승 랠리를 활용해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다음으로 4위는 TQQQ입니다. 지난주 기술주 중심의 강세 속에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서학개미들은 대거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수익을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어제 테슬라를 시작으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수준에 있는 만큼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 대비해 일단 변동성을 피하고 이미 확보한 수익을 챙기려는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2위와 3위를 보면 엔비디아를 팔고 테슬라를 사는 흐름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테슬라는 네덜란드 완전 자율주행 FSD 승인과 자체 AI칩 발표로 반등의 서막을 알렸는데요. 이에 서학개미들은 하락장과 반등장 가릴 것 없이 꾸준히 매수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여전히 매도세가 강합니다. RIA 계좌로 옮겨진 자산 중 엔비디아가 20%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신고가 행진을 벌이는 코스피의 저평가 매력과 세제 혜택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1위 SOXL 역시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보다 조정에 대비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은 종목 리포트도 살펴볼까요? 간밤 모건 스탠리에서 오라클에 대한 종목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성장 가능성 속의 불확실성을 짚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키스 와이스 애널리스트는 오라클의 실행력을 인정하면서도 GPU 서비스 부문의 비용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먼저 2030년 GPU 서비스 수익 추정치는 대폭 높였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매출이 내후년까지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세 가지 리스크가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먼저 향후 3년간 계획된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입니다. 또한 이 막대한 투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이 직접 하드웨어를 가져오는 방식의 수익성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기존 213달러에서 207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도 보시죠. 바클레이즈에서 내놓은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시게이트 테크놀로지에 대한 종목 리포트입니다. 바클레이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 시장의 가격 상승세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대용량 HDD의 가격이 올해는 7%, 내년에는 15%까지 상승폭을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최근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시게이트에 대한 투자 의견은 기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는 425달러에서 625달러로 대폭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앨범알에 대해서도 살펴보시죠. 로스차일드 레드번은 앨범알에 대해 단기적 성장과 장기적 수익성 악화라는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로스차일드 레드번은 리튬 원자재인 스포듐민의 가격 상승에 주목했습니다. 통상 원가 상승이 실적에 반영되기까지 3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앨범알은 올해 3분기에 강력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리튬 가격 하락과 원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에비타가 반토막이 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에 앨범알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기존 185달러에서 188달러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9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지금 중동 쪽 뉴스에 따라서 많이 출렁이는 모습이었고, 이란의 갈리바프 의회 의장 사퇴설 나오니까 많이 낙폭 많이 떨어졌다가 또 오보설 나오니까 다시 조금 낙폭 줄이고, 유가에 따라서도 많이 움직이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예. 근데 이란 내부가 좀 분열돼 있다라는 그런 인식에 좀 반격을 가한다고 할까요? 어제 네. 세 사람이 똑같은 메시지를 내더라고요. 네. 갈리바프 네. 의장, 국회의장, 그 다음에 지금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하메네이, 네. 그리고 폐지시킨 대통령까지
뭐 이란에는 강경파도 온건파도 없다. 우리는 모두가 이란인이자 혁명가다.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것도 뭐 한번 반상회 한번 한 것 같습니다. 반상회요? 예. 자, 이렇게 입 맞추자. 우리가 너무 분열돼 있는 것처럼 그런 거로 보이나 보다 싶었는데 그동안 쭉쭉쭉 올라왔으니까 뭐 어제 정도에 뉴욕 증시 낙폭은 그거 합니다만 야, 그 와중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렇죠. 하루에 20% 가까이 오릅니까? 그러게요. 실적도 좋았고. 실적도 좋았는데 네. 가끔씩 보다 보면은 그렇게 실적 전망이 안 되나 싶기도 하고 주가 반응 보면은 아니 인텔도 지금 26년 만에 사상 최고치예요. 네 인텔 네. 인텔이 근데 반도체 종가입니까 종가입니까? 저희 오프닝 발음 지적하고 싶으신 거죠? 네. 네. 반도체 종가인데 제가 이게 습관이 무서운 게 종가라고 해놓고 아플까 싶었는데 그걸 아플까 다시 싶으셨어요. 번복하자니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반도체 그렇죠. 종가죠. 종가죠. 종갓집 할 때 종가. 맞아. 예, 그래요. 소장님도 어제 오프닝 때 그 구글 그 8세대 그 TPU 얘기할 때 2종이라고 써 있으니까 2종이라고 하시다가 발음 꼬이셨잖아요. 저만 꼬이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또 우리의 이 흰 소리를 듣고 웃고 계시네요. 네. 모셔보죠.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진 투자캠프 채널 운영 중이신 전 프랍 트레이더죠. 김진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뭐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돈 벌기에 바쁘셨으면 저희 출연을 안 하셨습니까?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출연 여부는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방송국 측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불렀다고? 네. 또 말이 다른데요. 아. 네. 아니 지금 3월에 못 뵀던 것 같고 벌써 4월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듭니다. 네. 이거 지금 그동안에 어떻게 대응해 오셨어요 시장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예, 드리면 예. 저는 시장에서 매일 어떤 프랍 트레이더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한테 맞는 상황에서만 주식을 벌고 그 돈을 벌고 그게 아니면 철저하게 손실을 지키는 게 결국은 돈을 버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지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3월 이후에 전쟁 나고 나서부터 대략 한 5,800에서 5,000대 초반의 박스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때는 현금의 비중을 높여놓고 안 하는 겁니다. 안 한다. 아, 그러니까 이걸 저점이다, 이걸 고점이다 이렇게 했을 때 단기에 지수가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되게 매력적이란 말이죠. 이거 하나만 잘 잡으면.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냥 그거는 좀 버려두고 예. 오히려 변동성이 크고 이 박스권에서는 글쎄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냥 지킨다기보다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네. 거죠. 아까 오히려 정말 근데 대신에 그냥 지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쟁 때문에 시장이 왜 약세를 보이는 거지? 그럼 여기에 이 고리는 뭐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하게 되죠. 네. 네,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고민만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고민이 조금 해결이 됐다라는 시점부터는 좀 포지션 늘려갔던 것 같고 지금은 또 수익이 좀 나는 상황인 것 같고. 수익 나는 상황. 예. 그렇다면 그 말씀은 3월에는 좀 쉬는 타임이 많았다. 네, 그냥 일단 처음에 무너질 때 주식을 많이 줄이고 그다음부터는 올라도 가만히 올라도 가만히. 빠져도 가만히. 근데, 예. 그러니까 상승률 등락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레인지의 관점에서만 봤습니다. 레인지 관점에서. 예, 5,8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위면 좋게, 네. 그 아래면 5,000을 기준으로 해서 5,000대 그 아래면 더 부정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이에서는 일정 정도의 주식만 가지고 예.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이 망해가더라고요. 유튜브도 뭐 어떤 컨텐츠를 안 올리신 거예요? 아니요, 그 컨텐츠는 계속 올려야 네.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같은 거잖아요. 같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냥 현금 좀 들고 가만히 계시라. 아. 좋아하시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점점 망해가고 있어요. 예, 진짜. 지금 대표님 지금 화면에 보세요. 코스피 지수 추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6347 전 고점을 갖다가 돌파했단 말이죠. 네, 근데 저렇게 나오는데 저희 같은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나 하면은 추세가 이렇게 한참 시작되고
가다가 1차적으로 조정받고 전고점을 열면은 네. 이건 또 새로운 신호거든요. 네. 이거 한 번 더 또 랠리가 이어진다는. 네. 근데 지금 한 1년 넘게 지금 엄청난 랠리가 나오고 나서 저렇게 하고 나서 올라오면은 이렇게 기술적 지표들을 보다 보면은 손이 잘 안 나가요. 왜냐하면 이게 또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현 시점에 이게 전고점 돌파가 7천 쪽을 향한 랠리의 시발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약간 페이크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거는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런데 대신에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시장의 지수만 보면 그런 형태지만 그 안에서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주도주가 존재한 상황에서 지수가 그런 랠리를 보이느냐. 그런 게 아니라 주도주가 없이 종목별로 막 돌아가면서 산발적이 실제로 지수보다는 수익을 안 주는 시장이 전개되면서 지수가 올라가느냐.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전자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면은 좋은 상황이다. 아. 뭐 이거를 왜 부정하느냐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뭐 저희 생각과 다르게 꺾이면 그때 팔아도 수익 나고 팔걸요? 그렇죠. 예. 네. 수익 나고 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너무 저는 원래 좀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측 전망 이런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맞지도 않는 거 그거를. 네. 그러면 지금 분명히 좋은 상황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깨질지 모르죠. 어떤 변수가 생겨서. 그랬을 때 진짜 바꿔야 되는구나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바꿔도 이 정도의 강도의 랠리면 이것도 먹고 팔 거다. 근데 우리가 꼭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처럼 벤치마크를 익세스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 수익만 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기보다는 좀 그냥 계속 지켜보는 홀딩하는 거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제일 저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짜증내 하시는 포인트거든요. 궁금하네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는 제일 센 주식 살아. 센 주식. 제일 센 주식. 제일 센 주식. 아, 지금 기세가 좋은 주식. 지금 그러니까 시장보다 먼저 상승 전환했고 예. 그다음에 상승률도 가장 가파르고 그런 주식 센 건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기 네네. 때문에 안 오른 주식을 늘 찾으시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채널도 잘 됩니다. 다음 주도주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강한 주식이 가장 강한 주식이고 그러면 주도주를 가지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네. 지금 강한 주식 예를 들어 글로벌하게 무조건 AI 하드웨어입니다. AI 하드웨어. 네, 뭐냐면 저는 이번 국면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쟁이 왜 증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사람이 많이 죽어서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경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네네. 해보자라고 예. 하면 가장 큰 리스크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발생을 해서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시중의 금리가 올라가겠죠. 예. 근데 시중의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AI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빅테크들이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그렇죠. 금리하고 상관이 없었지만 예. 이제는 타인 자본을 사용해서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AI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질 경우에는 AI 투자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건 하이닉스건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거는 실적 전망은 늘 틀리는 거고 AI 투자 자체가 둔화되면 그럼 반도체 실적은 다 하향 조정될 겁니다. 네. 그리고 주가는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연결고리는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와 그랬을 때 AI 투자가 유지되느냐 아니냐 이게 포커스라고 봤는데요. 근데 실제로 전쟁이 진행됐던 과정에서 유가도 올랐고 금리도 올랐었던 상황인데 계속해서 빅테크나 이쪽 관련한 뉴스 플로우들을 보게 되면 AI 투자가 둔화될 위험보다는 오히려 더 강화될 위험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하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도체 최근에 뭐 가장 강하다는 삼성전기 그다음에 뭐 LS 일렉트릭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모두 다 AI 하드웨어입니다. AI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고스란히 수혜를 받는 업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글로벌하게 저희는 똑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I 하드웨어가 가장 빠르게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니 그 먼저 움직이는 흐름은 글로벌한 주도주가 먼저 움직이는 거니까 시장의 상승 컨셉이 그거니까 예. 그러면 지금은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고 그게 주도주인데 그거에서 내려서 안 오른 주식을 찾으면은 시장은 막 올라가는데 최악의 경우가 계속 내 주식은 안 오른 주식만 갖고 있는. 답답하죠. 네. 그런데 안 오른 주식이 시장이 빠질 때 안 빠지면 다행인데 같이 빠지고. 더 많이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난 새벽에도 소프트웨어 보시면 예. 그런 흐름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참 전달이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호소력이 낮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주도주 가장 강한 주식을 항상 사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어떤 게 그러면 센 주식이고 거기에 대해서 AI 하드웨어 하시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의 여지가 없고 네. 맞네 싶어요. 근데 대표님 뭐 어차피 이 자리에 앉아갖고 그냥 저는 시비 거는 게 저의 역할이니까 살살해 주십시오. 삼성전기나 대우건설이나 대한광통신 지금 살까요? 일단 대우건설이랑 대한광통신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칭을 하고 서칭을 있는 안 하셨고. 안 하는 주식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는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저도 인간이기에 네. 너무 부담스러운데 좀 후달리시죠. 예, 예. 그렇게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 누구나 거예요. 해요. 누구나 다 네,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삼성전기가 사업부가 2개잖아요. 삼성전기? 예, 사업부 네. 결국은 MLCC라는 사업부가 있고 네. 그다음에 플립칩 BJ라는 사업부가 있는데 그 다 좋은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삼성전기는 플립칩 BJ도 AI 하드웨어 때문에 좋고 MLCC도 좋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MLCC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삼성전기가 너무 주가 많이 세니까 MLCC를 거의 이제 반도체처럼 많이 또 생각을 해주시는데 이건 반도체가 아니라 전자 소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격을 잘 못 올립니다. 이게 원래 가격 소자는 가격 인상폭이 그렇게 큰 제품이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에 보니 이것 때문에 삼성전기가 아마 더 강해졌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대만의 야게오가 MLCC 가격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야게요? 예, 대만 근데 이 야게오가 이 MLCC 전체에서 한 3등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예. 근데 1등이 무라타 전기고 2등이 예. 삼성전기란 예. 말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후발주자는 이렇게 업황이 좋을 때 마켓 쉐어를 늘리는 게 목표니까 가격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싸게 많이 팔려고 한단 말이죠. 예. 근데 걔가 올렸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수요가 좋다는 얘기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돼서 주가가 센 이유는 분명히 있겠다. 근데 저거를 테크니컬하게 저기는 지금 얼마나 과열이고 그거 테크니컬하게 분석 안 해도 누가 봐도 과열처럼 보입니다. 누가 부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하지만 그냥 지금 저 업황 자체 삼성전기한테서 최근에 보지 못했던 MLCC 가격을 서드 플레이어가 올린다? 그다음에 플립칩 BJ 자체도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냥 좋은 업황인데 그러면 지금 올라간 것만큼 수익이 더 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들고 있는 거지 뭐. 그리고 이거 물려도 한번 사보는 거지 뭐.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무책임한가요? 아니요. 야, 그래도 뭐 대우건설하고 대한광통신 쪽은 그래도 뭐 서칭을 안 하셨고 그거 하셨으니까 언급 회피하셨으니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전문가분들 뭐 물으면 다 대답하시는데 어떨 때는 진짜 알고 대답하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모르는 거 모르는 게 맞는데 네네. 같은 맥락으로 네. LS 일렉트릭 세잖아요. 네네. 사도 돼요? 그 LS 일렉트릭도 어저께 사라고 미국에서 그러던데요. 미국에서. 딴 게 아니에요. 농담처럼 말씀드린 건데요. 예. 어저께 새벽에 GE 버노바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좋았어요, 엄청. 네, 엄청 예. 좋았고 주가도 13% 떴죠. 근데 저는 이 버노바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 상승을 했고 LS 일렉트릭이 주가 상승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버노바 실적을 딱 보면 이제 결국은 전력기기 하나고 맞아요. 가스터빈하고. 예. 근데 가스터빈은 2030년까지 무조건 쇼티지. 가스터빈.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가스터빈 계속 쇼티지. 그러면 그 쇼티지 상황에서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좋은 거 아니야?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전력기기가 원래 GE 버노바의 전력기기는
데이터 센터 외부 쪽의 전력기기였거든요. 네. 뭐냐면 전력 전력선이 오면 여기서 뭔가를 바꿔주는, 변압해주는 그 역할이 번호바였는데 실적이 서프라이즈 난 것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 센터 안쪽으로 들어온 전력기기에 서프라이즈가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발전소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이 전체 과정에서 소비자의 가장 가까운 쪽이 배전반 쪽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라고 실적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번호바가 맞아라고 얘기해 준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좋게 봐야죠. 좋게 봐야 되고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특히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막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 수주 산업이잖아요. 예. 수주 산업은 무조건 밸류가 비싸야죠. 왜냐하면 수주 받을 걸 알고 주식을 사는 거지 실적이 잘 나올 걸 알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주식은 네. PR 높을 때 사고 PR 낮아질 때 팔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수주 산업의 예.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수주 산업은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안 좋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그렇다고, 예. 같아요. 대신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거 자체를 부인하시지 마시라. 근데 네. 단 하나 여기서 이제 가장 트랩 뭐 함정이 제가 생각하는 함정 아닌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러다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실적이 막 찍히니까 네. 주가는 둔해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싸집니다. 이제 이전보다. 근데 그 밸류에이션이 싸지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못 파세요. 아, 이렇게 좋은 주식이 PR까지 예. 낮아지니까 이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이게 저평가라는 예. 이야기로 이제 되거든요. 근데 저는 왜 팔아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이건 결국 수주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사이클 산업입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사이클 빈도가 좀 작다고 하지만 전력기기 하나 제품의 사이클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예요? 40년 정도 되거든요. 40년. 기네요. 긴 거는 70년까지도 됩니다. 아하. 예, 예. 지금 미국의 전력기기 교체가 1960년대, 1970년대 깔아놨던 50년대, 60년대 아, 깔아놨던 예. 전력기기 노후화 때문에 예. 지금 교체 수요거든요. 예. 그 얘기는 가장 최악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이클 이후에 물렸을 땐 60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하. 무서운 그러니까 얘기네. 예. 저는 그러네요. 네. 아니 거꾸로 그냥 보면 제가 그러네요. 그 너무 이렇게 위기를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 업황 상황이고 교체 수요 상황이니까 그리고 신규 수요도 발생하는 상황이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은 건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시점, 네. 그 낮아지는 시점이 실제로 그 사이클이 이제 꺾이는 시점이 될 거거든요. 이제 그 시점에서 오히려 조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또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 오히려 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접근성도 좋아진 측면도 확실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긴 합니다. 예. 근데 예, 지금 예. 포지션이 작년에는 전력기기 중에 효성중공을 뺐잖아요.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노후화가 가장 우선됐던 게 이 변압기 예. 쪽이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배전반은 괜찮잖아.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별로였단 말이죠. 지금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작년 하반기 이후에 미국의 AI 투자가 이제 학습에 투자해서 네. 그러니까 추론의 투자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배전 쪽이 또 아. 필요한 부분이 생겼거든요. 예. 오늘 아마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릴 텐데 학습이랑 추론이랑 추론, 예. 이 데이터 센터의 구조 자체나 이거 자체가 되게 다르거든요. 어허. 근데 그걸 이해하면 지금의 주식들이 막 보인단 말이죠. 예, 그래요. 예.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그랬던 거고 오늘 아마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아니 공부한 그래서 거로 그 구글 요번에 그 8세대 TPU도 그 네. 두 가지 종류 나온 게 하나가 학습용이고 하나가 딱 추론용이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좀 다르다라는 거고. 일단 예. 학습하고 추론하고 뭐 저도 말씀드리지만 AI 전문가는 아니고 예. 제가 뭐 AI 뭐 이렇게 만들어 본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해한 바로 보면 학습은 AI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네. 추론은 사용자와 AI 이 만들어낸 모델이 사용자와 만나는 과정이라고 즉각적으로 생각을 그렇죠. 예. 만나는 과정이에요. 이게 분명히 다른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네. 학습은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냐면 GPU가 동시에 반복 연산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통신 자체가 양방향 통신입니다. 네. 근데 추론은 사실은 개별적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연산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학습보다 연산량은 작아도 됩니다. 대신에 데이터의 통신 자체가 데이터의 양 자체, 통신량 자체가 많아지죠. 왜?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질문을 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메모리 의존적인 거거든요. 아, 그래요? 추론이. 예. 추론이? 그래서 미국의 AI 투자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추론 쪽 투자가 더 강화되기 시작을 했었고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좋아진 게 뭐 그게 특별하게 기업내 그 내재 가치가 좋아져 그런 건 아니잖아요.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근데 메모리 수요가 증가했는데 메모리 수요가 증가한 이유가 뭐냐면 추론이 기본적으로 메모리 의존적이기 예. 때문이다.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AI 가속기 반도체라고 하는 GPU도 추론의 과정에서는 네.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왜냐하면 또 GPU가 비싸잖아요. 예, 예. 전기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음흠. 그러니 이 추론의 과정이 더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 하이퍼스케일러 혹은 뭐 CSP라고 얘기하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 혹은 거기에 새들어 사고 있는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일정 정도의 추론 과정에서는 GPU에서 벗어나서 예. 주문형 반도체라고 이야기하죠. 예. 에이직 반도체로 자기네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라는 게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네. 이거를 알파벳에서는 TPU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는 거고 예. 이제 이름은 그냥 자기들이 갖다 글쎄. 붙이는 거예요. 네. 예, 예. 근데 결국은 그냥 저는 에이직 반도체, 그냥 주문형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최근에는 일단 한참 메모리 중심으로 막 가다가 최근에 새벽에도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샌디스크나 이런 메모리들은 다 빠졌는데 네. 마벨 테크놀로지는 신고가 또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에이직 관련한 에이직 이쪽이 반도체 또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반도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제 기준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속도로 빠르게 이렇게 잘 이게 중요한 지점들이 GPU의 세상에서 메모리의 세상이 왔다가 지금은 에이직 혹은 CPU, 뭐 이렇게 가는 예. 게 보이거든요. 근데 보인다고 얘기하면 너무 건방진 말씀이고 제 눈에는 그런 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6,500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금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1,176으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0.2%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22만 5천 원. SK하이닉스가 오늘 1.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124만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호가 47만 500원, 현대차는 1.3%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화면 좀 호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2만 9천 원, SK스퀘어는 73만 4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보합 예상되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2.9%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66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예상 체결가 20만 6천 원. 알테오젠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35만 9천 원이고 레인보로보틱스, 리노공업 오늘은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ABL바이오가 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15만 1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코롱티슈진, HLB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리가캠바이오가 1.7%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가량 남았는데 좀 간밤 미국 뉴욕 증시 쪽에서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비롯해서 지금 반도체 쪽 흐름도 굉장히 좋았고 이 가운데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는 좀 안 좋았는데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네. 예. 일단 어제도 사실 우리 장중에 지수가 꽤나 출렁거렸는데 네. 그래도 코스피가 플러스로 마감하는 데는 삼성전자의 진짜 개인기라고 할까? 삼성전자 혼자 다 했다시피 하는데 오늘도 일단 두 개 종목이 지수는 지지하는 데 좀 힘을 보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야, 근데 오늘 우리 보니까 평소에 못 뵙던 아이디들이 보이시네. 우리 또 김진 대표님 오신다니까 또 팬분들이 오셨네. 네. 야, 제가 공지 안 하고 왔는데. 공지 안 하고 오셨어요. 오. 아, 근데 지금 그 말씀도 해주시는 분이 계시네. 예전 영상에서 뭐 삼성전기나 LS 일렉트릭 다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좋다고 말씀하시고 그걸로 얼마나 수익 보셨어요? 저요? 예. 저의 개인적 계좌를 아니 글쎄 이 엄청난 시세를 낸 종목에서 우리 김진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컨텐츠 만드시면서 추천도 하고 하셨는데 네. 과연 본인은 얼마를 먹었을까 궁금해가지고. 그냥 올라온 만큼 다 먹었습니다. 와.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내용이 그 겸손하지 않았네. 굉장히 얄밉게 말씀하시네. 올라온 걸 다 드셨다고요? 다 먹었다고요? 네. 제가 저희 특징 중에 하나가 예. 어떤 주식을 이제 괜찮게 보이고 예. 포지션을 잡았는데 예.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죽어도 안 팝니다. 아하. 그렇죠. 그 언제까지 맞아. 올라갈지 그래야 모르잖아요. 풀로 예. 다 먹지. 예. 제가 우리 여기 머니쇼 처음 나왔을 때 네.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저는 주식은 머니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막 해가지고 많이 맞춰야 되는 게임이 아니라 네. 10개 중에 10번 투자해서 3번만 맞아도 투자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고스톱을 승률이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먹을 때 쓰리고 그렇죠. 이렇게 가야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 손익비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떤 주식이 있다, 근데 의미 있게 오르기 시작한다, 내가 이 포지션이 있다라고 하면 이 추세 자체가 의미 있게 깨질 때까지는 그냥 무조건 들고 있는 건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삼성전기나 LS 일렉트릭은 주식 좀 팔래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안 한 것 같아요, 아직은. 아직 갖고 계신 네. 거죠? 예, 안 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시장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은 정말 그 현명하신 생각으로 예상하고 전망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네네. 저는 그냥 철저하게 시장이 지금 내가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시장이, 예, 이 분석에 의해서만 의사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의인화를 많이 시키는데 그래서 이게 강한 주식,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든 주식들이 저한테 아직 지금 주식을 많이 팔아야 돼, 주식이 이제 없어야 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얘기 안 하는데 제가 미리 그쵸. 제가 뭐 잘났다고 얘기해주면 그때 움직여야 네, 된다. 네, 네. 그럼 아까 반도체에서 선생님 감탄하시네요. 엄청. 또 하나 감탄하게 되는 게 네. 삼성전기, LS 일렉트릭을 다 올라온 만큼 다 먹었다고 하시는 분이 무슨 뭐 금목걸이를 하신 것도 아니야, 무슨 뭐 상주들이 매는 이런 옷 입고 오신 것도 아니고, 무슨 번쩍거리는 시계를 차고 오신 것도 아니고, 염색을 하신 것도 아니고, 리스펙, 존경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난해 보이나요 지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뜻이 아니고 이게 훨씬 더 멋있다니까요. 그리 두루두루 막 감으면은 영 없어 보여가지고 오히려 진짜 멋있어요. 그게 안 어울려서 안 감는 겁니다. 저는. 근데 그게 뭐지? 그 이름이 톰 브라운이. 예. 알겠어요. 예. 근데 또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맞아요. 들으면 뭐 또 나도 한번 속상할 수 있죠. 입어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부러운데. 그거는 그래요. 뭐 뭐 사람 취향에 따라서. 설명이 필요 없잖아. 다음에는 네. 꼭 가디건 그거 입고 오겠습니다. 있으시구나. 오늘은 예, 이제 예. 올드머니 룩이신 걸로 하고. 예. 앞서 그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에이직 반도체 그 CPU 요거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그쪽 관련해서는 어떤 기업을 또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GPU 세상, 그다음에 9월 이후 전쟁 전까지 메모리의 세상이어서 사실은 그렇게 집중된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메모리가 끝난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메모리도 충분히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네. 다만 상대적인 탄력 자체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면 지금은 반도체 지수를 사는 적기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아날로그 반도체까지 오르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가장 저에게 강추의 주식은 반도체 지수 ETF다. 반도체 지수 ETF. 왜냐하면 이전에는 엔비디아를 샀어야 되고 예.
근데 지금은 그전에는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샌디스크를 샀어야 됐다면 지금은 그것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네요. 뭐 인텔을 사건, 마벨 예. 테크놀로지를 사건, 브로드컴을 사건이 필요해 보이니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몇 억씩 투자하시면 다 가지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이라면 지금쯤은 반도체 지수 ETF가 나쁘지 않은 성과를 주게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4월 24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S&P 500, 나스닥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뭐 그동안 계속해서 또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었고 중동에서의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 뉴스들이 나오고는 있고 또 유가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기업들 실적 지금 한 80% 이상의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상황이고 이 가운데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별로 좀 힘이 엇갈리고 있는 양상이고요. 경제 지표는 또 괜찮아요.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6,496, 0.4% 올라가고요. 코스닥도 0.2% 상승합니다. 1,177.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보합이고 SK하이닉스가 0.8% 올라갑니다. 123만 5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상승합니다. 15만 7,8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1.3% 상승합니다. 47만 3천 원이고요. 현대차는 떨어집니다. 52만 3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5% 상승합니다. 주가는 151만 9천 원, SK스퀘어가 0.4% 상승 중이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올라갑니다. 12만 3,100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3.7% 강세입니다. 4.9%까지 올라가네요. 149만 5천 원, HD현대중공업도 1.4% 상승하면서 6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입니다. 에코프로가 0.9%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15만 8,300원, 에코프로비엠도 0.7% 올라갑니다. 20만 6,500원, 20만 7천원까지 올라가고 지금 알테오젠도 0.7% 상승세, 레인보로보틱스는 59만 6천 원이고 리노공업은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네요. 에이벨바이오가 1.3% 떨어집니다. 15만 1,300원, 삼천당제약도 내림세고 코오롱티슈진도 하락합니다. 9만 9,500원, HLB, 리가켄바이오 모두 1% 안팎으로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수급 자체가 뭐 반도체, 방산, 또 전력 이런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라고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유로모틱 반도체 쪽 움직임 좋고요. 온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다 반도체입니다. 유로모픽 쪽에서는 지금 네페스아크가 각각 8%에서 6% 강세고요. 자람 테크놀로지,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도 1% 이상 올라갑니다. 네페스아크는 34,550원이네요. 그리고 시그네틱스도 올라가고 이건 동전주고 네페스가 29,800원, 코아시아가 3.7% 상승세입니다. 자, 온디바이스 AI도 좀 볼게요. 노타 9%, 10% 급등합니다. 37,300원이고 심텍, 에이펙트 다 1% 이상 올라가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19,720원, 그리고 어보브 반도체가 7.5% 상승세, 아이언 디바이스도 7% 올라가고요. 제주 반도체 48,300원 선입니다. 그리고 유니테스, 그리고 네페스아크, 대덕전자 다 올라가고 텔레칩스도 3% 상승세고 칩스앤미디어도 18,800원으로 2.9% 올라갑니다. 유니퀘스트가 1.4% 상승세고요. 오늘 백화점 쪽에서는 이제 하나갤러리아가 12% 급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지금 하나갤러리아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밖에는 뭐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도 4%에서 3%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 삼성 SDI 오늘 다시 올라갑니다. 3% 이상 올라갑니다. 65만 3천 원. LG 에너지솔루션도 1.9% 상승세입니다. 어제 좀 하루 쉬나 했더니 오늘 다시 한번 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화장품 쪽도 좋습니다. 지금 뷰티스킨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마녀공장도 23% 급등 중이고요. 코리아나 20% 이상 올라가고 한국화장품, 이츠한불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요.
토니모리, VT, 클리오피아 다 올라갑니다. 와, 오늘은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동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가운데 비료 관련주들도 다시 움직이네요. 지금 롯데정밀화학이 10% 급등 중이고 남해화학, 조비 3%에서 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794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633억 원 매도 우위, 기관 20억 원 순매수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826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 기관 각각 36억 원, 21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2원 상승하면서 1,48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뭐 지금 시장은 보합권으로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는데 종목별로는 봤을 때 뭐 지금 화장품 쪽도 좋고, 화장품 쪽 좋고. 예, 2차 전지, 뭐 방산 좋네요. 예. 전력주들 계속 또 가죠. 네, 전력주 오늘 좋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는 좀 왔다 갔다 할 거고. 네. 예. 바이오 쪽으로는 지금 약간 수급이 다른 섹터로 좀 옮겨가는데 일부 종목은 그래도 또 다시 또 매수세가 또 유입되네요. 그러니까요. 야, 근데 김진 대표님 나오셔갖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준비된 질문지의 뒷부분만 하다 보니 앞부분에 다 빠졌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쟁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얘기 그죠? 네, 저는 그건 뭐 별로 신경 안 쓰시잖아요. 예, 신경을 아예 안 씁니다. 아예 왜냐하면 안 쓰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네. 모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알 우리가 수가 뭘 없어요. 예. 네, 모르는데 그리고 제일 좀 제가 그런 게 뭐 많은 뭐 경제 전문가, 주식 예. 전문가들이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국제사회 전문가는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자기의 전문 영역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정말 모르는 일이니까 중요한 건 이 뉴스 플로우 변화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흐름은 분명히 지금 바뀌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AI AI 투자 자체가 축소되지 않는다라는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뉴스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흐름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겠다라고 그래서 뭐 누가 뭐 이란에서 뭐라고 하시건 트럼프가 뭐라고 하건 이게 글쎄.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나에게 맞아요. 어차피 모르는 거 어차피 모르는 거 맞습니다. 그 말씀 뭐 공감하고 아까 이제 개장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반도체 ETF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말씀하셨고 5월에는 또 이제 레버리지 ETF까지 막 출시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일단 자금은 들어올 거니까 초기에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합니다만 또 우리 시장에서 오랜 또 의심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ETF가 마지막 끝물일 수도 있다는 한 그런 의심. 네. 아직은 뭐 그렇게 보기에는 이번 사이클이 너무 거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 우리나라 또 특히나 우리나라는 좀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메모리 반도체가 반도체의 전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어찌됐든 그러면 메모리 사이클이 어느 쯤 왔나 또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실적이나 하이닉스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중요하다. 이 실적 발표 이벤트가 왜냐하면 예. 실적은 지나온 길이기 때문에 예. 서프라이즈냐 아니냐 그거는 별로 의미는 없고요. 대신에 이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략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아 지금 현재 사이클이 어디쯤 와 있구나. 사이클 전체에서 중간이냐 중간 이전이냐 중간을 넘어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대충 그러니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도 그랬고 하이닉스에서도 저는 어떤 걸 가장 중요시 여기서 생각을 하냐면 빅크로스입니다.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에서 빅크로스를 얼마로 제시하느냐. 근데 이 빅크로스 자체가 다음 분기만 하더라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디램은 한 자릿수 후반, 낸드도 10% 중반대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요 빅크로스는 50% 60%를 넘어가는데 네. 여전히 공급 빅크로스가 안 늘어난다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쇼티지네요, 계속. 여전히 그러면 전 뭐 최근에 워낙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이클 산업이 아니야 뭐 이렇게 성장 산업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 네.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근데 저는 사이클 관점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이 사이클의 균형점이 어느 시점에서 맞아질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렇게 메이저 플레이어 두 개가 빗그로스 자체를 다음 분기 빗그로스 자체도 이렇게 제한적인 수준으로만 준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사이클의 피크를 막 달려가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적도 이렇습니다.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저는 이 실적의 서프라이즈는 그냥 너무 심플하게 생각하면 빗그로스 곱하기 ASP의 성장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실적 서프라이즈가 빗그로스가 높게 나와서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면은 이거는 중간 사이클 이상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되는 사이클로 네.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서프라이즈가 빗그로스 곱하기 ASP인데 ASP의 증가율이 커서 예.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러면은 아직 중반 전. 지금 ASP가 큰 거잖아요. ASP 때문에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훨씬 저보다 많이 할 거잖아요. 삼성전자에 계신 분, 하이닉스에 계신 분이 저보다 많이 할 거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메모리 사이클 전체가 중반 이전의 사이클인 거지 중반을 넘어가는 사이클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캐펙스를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는 것도 아니고 하이닉스 이번에도 디서플리지라고 절제 뭐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던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아주 이례적으로 이 사이클이 긴데 너무 미리 걱정 안 해도 그냥 그거 다 보여주지 않을까 주가가. 예. 예. 그럼 전력 쪽도 마찬가지겠네요. 근데 아까 전력- 60년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좋은 사이클, 사이클이잖아요. 예, 예. 좋은 그러니까 사이클. 그 사이클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죠. 네. 알 수 없죠.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빅테크가 혹은 뭐 CSP들이 나 이제 더 이상 투자 못 하겠어. 이제 수익성 아, 뭐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더 이상 투자 못 하겠어. 그러니까 투자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요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가 저는 거기가 가장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대표님 이것도 한번 진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이제 현대차가 자동차 주식은 아닙니다. 이제 로봇입니다. 할 때 한번 그때 그거 하고 개인분들도 많이 이제 현대차 쪽으로 현대차 그룹 쪽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글로비스도 그렇고 오토에버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주가 흐름이 다 이렇게 띄어보면은 비슷해요. 네. 그리고 지금 뭔가 이 모멘텀을 못 찾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주식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 답답한 이유가 답답한 이유? 장이 좋은데 안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글쎄. 예. 그러니까 주가가 빠져서 답답한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지수는 뭐 사상 최고치 경신 그러는데 못 가니까. 그래서 일단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글쎄. 주가가 빠지면서 빠지는 거면 그건 진짜 최악의 상황이니까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자동차가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현대차, 기아, 뭐 로보티스, 휴머노이드 로봇 요거는 결국은 피지컬 AI잖아요. 네. 예. 근데 피지컬 AI는 AI 발전 단계에서 보면은 에이전틱 AI 다음 단계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가장 핫하게 주목받고 있는 건 에이전틱 AI거든요. 그러니 피지컬 AI는 기본적으로 시계열이 길다. 그러니까 그러니 저는 지금 반대로 안 빠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빠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 빠지고 있는 것만 해도 것만으로도 좋다. 분명히 좀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는 거다. 그러다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작년에도 오를 때 막판에 한번 쫙 세게 올라준 거. 네. CES 때. 예. 그때 한 번이 그게 다거든요, 사실. 맞아.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인 이 시대가 돌아야 하지 않았을 때 주가 경향은 그렇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쭉 계속 언더퍼폼을 하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시장이 되게 이렇게 만개할 때쯤에서 이렇게 한번 쫙 오르게 되고 그런 게 일반적인 본격적인 이들의 시기가 오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주가 성향이고 근데 주가가 오르다 빠졌다라고 한다면 그 미래를 사실은 시장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지금 보면 올라서 횡보 올라서 횡보니 시장은 여전히 기대감이 충분히 존재하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그 포지션상 현대차가 많이 있으면은 너무 힘들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워야 되나?
그것도 그냥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얘 왜 이래? 이러고 오를 수도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들어서 약간 꿈틀거리기 시작한 2차 전지 쪽은요. 네네. 그쪽은 지금 좀 다루십니까? 고민을 하고 되게 고민 많이 하는데요. 고민은 많이 하는데 네. 손은 잘 안 나가시나 보네. 2차 전지가 예. 결국 지금 모멘텀은 ESS, ESS잖아요. 예. 근데 이게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 저는 태양광은 손이 나갔거든요. 아. 태양광은 손이 나가는데. 네. 근데 ESS는 손이 안 나가.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판단을 하는 이유는 예. 태양광은 어차피 폴리시리콘 하나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바뀌었을 땐 이 그러니까 이 기업의 경영 환경 자체, 뭐 예를 들어서 OCI 홀딩스 하나 자체가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ESS가 성장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배터리, 자동차용 배터리의 부진을 예. 극복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이런 거냐에 대해서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무조건 될 거다라고 낙관이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2차 전지 기업들은 그냥 이렇게 주가가 빠진 거와 회복에서 가장 핵심적인 캐탈리스트는 가동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동률이 올라오면 그러면 주가가 이미 올라갔겠지만 그때 돼서 저는 따라갈 생각이고 그때 돼서. 예, 아직은 제가 2차 전지로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생한 적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조금은 신중을 기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방산이나 화장품 어때? 오늘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방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으면 또 움직이고 이번에 또 우리 방산 기업들의 저력이 확인됐다 막 이런 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건 방사는 이게 오늘 너무 재수없는 말씀을 많이 드릴 걸지도 모르겠는데 예, 예. 보다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 이게 보다 진짜 큰 관점. 예. 그러면은 저는 2020년대는 야만의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야만의 시대. 지성의 시대는 접어가고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 전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이네요. 네, 그런 시대가 도래했고 이 야만의 시대에 가장 변화될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국이 자체적인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왜 야만의 시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방산주 전쟁 때문에는 오히려 방산주 포지션을 가지고 싶지 않고요. 예. 그럼 전쟁에 대한 말 때문에 왔다 갔다 그렇죠. 하니까. 근데 다만 포트폴리오에 필요할 한 주식일 것 같고 오히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 더 갖고 있고 싶은 주식이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야만의 시대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꼭 재무학적으로 예. 혹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인문학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관점에서 인문학이 주식시장 분석에 가장 주는 큰 거는 큰 프레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랬을 때 이런 것 같아요. 2020년대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었던 해가 2024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매년 지정학적 리스크. 예. 2010년대, 2000년대 그런 일 없었어요. 예. 예. 야만의 시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좀 뭔가 우리 포트에 우리의 투자 전략에 어떤 프레임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방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화장품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소비재 상품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소비재 쪽은. 네. 그렇죠. 경기에 민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비재는 결정적으로 성공하려면 얘가 히트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세상의 최고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히트 제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침튀기면서 이야기한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예.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이 나왔는데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소니라는 거대 회사가 자리 잡고 있는 양강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회사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닌텐도입니다. 대박 났잖아요. 그렇죠. 대박 났죠. 예. 근데 모든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어떤 핸드폰이 나왔는데 핸드폰이라 함은 통신사와의 기술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만든 건 절대 소비자에게 소구될 수 없다. 전 이거 외신 기사랑 막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게 아이폰 얘기였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그분들을 욕하고자 함이 아니라 저는 그렇더라고요. 소비재를 투자하는 건 결국은 이 소비재가 이 제품, 최종 제품이 히트하느냐 안 하느냐가 투자의 결국은 핵심적인 요소가 될 텐데 그거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게요. 세상 안 해본 것 중에 하나가 게임주.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 맞아. 예, 뭐가 네. 히트를 칠란지. 근데 저는 그래서 대신에 중간재 이런 거 너무 좋아하죠. 산업재. 그래요. 매크로만 보면 되니까. 그러네요. 뭐 그 많은 업종과 그 많은 섹터 종목 다 전문가가 될 필요 있습니까? 네. 그죠? 하나 물었을 때 김 대표님처럼 끝까지 다 먹는 게 중요하지. 언제 나오실 거예요? 많이 빠지면 나올 겁니다. 많이 장이 빠지면? 많이 빠지면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네. 스튜디오에 언제 나오실 거예요? 부르시면 나오죠. 부르면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갑자기 채널에 구독자가 많이 느셨을 거예요. 지금 시청자분들 반응이 좋으시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0.2%가량 약세, 6,463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올 반등합니다. 0.2% 오름세로 1,177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현재 외국인만 팔고 있습니다. 3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1,800억 원에 가까운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개인 역시 1,600억 원에 달하는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삽니다. 580억 원 매수 우위, 반면 기관이 255억 원 팔아내고 있고 개인 역시도 25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 살펴보시죠. 현재 전자장비와 기기 쪽, 전자제품, 그리고 우주항공과 국방업종은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디스플레이와 패널, 건강관리 업체 및 서비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종은 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반도체 업종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인텔이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서버용 반도체 수요 급증 영향으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과 향후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가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주 내에서는 어보브 반도체가 5.8% 오름세로 거래가 14,460원, 노타가 7.5% 강세로 36,600원, 그리고 네페스아크가 두 자릿수대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37,150원, 또 아이언 디바이스가 8%, 제주 반도체가 9.4% 강세 기록 중입니다. 다음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 역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고영이 19.5% 급등합니다. 거래가 38,900원이고요. STI가 4.4% 오름세로 38,150원, 레이저셀이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YC가 2.1%, DI가 1.7% 강세 기록 중입니다. 2차 전지 쪽도 흐름이 양호합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차세대 핵심 기술로 앞세워 양산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CATL과 일본의 닛산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고도화에 나서면서 관련주 오늘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민테크가 4.8% 오름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5% 강세로 6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EV 첨단 소재가 6.9% 강세로 2,015원, 삼성 SDI 2.4%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64만 5천 원이고요. 테이펙스까지 2.7% 상승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관련주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역대급 수출 실적이 나오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성수기로 꼽히는 2분기에 접어든 가운데 다음 달에도 양호한 화장품 수출 흐름이 예상되며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두 종목 상한가입니다. 뷰티 스킨 그리고 오가닉트 코스메틱이 상한가 경신했고요. 마녀 공장이 21% 가까이 시세 분출하면서 거래가 16,110원대. 코리아나도 거의 상한가에 근접할 정도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26% 오름세로 2,330원. 한국 화장품까지 13.7% 강세, 거래가는 9,530원입니다. 다시 6,500선 돌파 시도하고 있는 코스피, 지금 반도체 투톱이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수가 힘을 낼 수 있을지 흐름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재규의 세계증권 경인지점 PB차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이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뭐 지수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뭐 지금은 이 정도밖에 기대하기 힘든가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온 부분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네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렇게 박스권을 잠깐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백화점 관련주도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방산주라든지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부터 못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살짝 더디게 움직여주면서 자금들이 선순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금 제가 방송 막 들어오기 전에 좀 따져봤더니 4월 17일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환율이 1,480원이었고요. 네. 그리고 유가가 91달러,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316%였거든요. 어허. 근데 지금 오늘 보시면은 조금 더 악화가 됐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96달러까지 좀 올라온 부분이 유가 있고요. 더 올랐고. 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 4.32% 살짝 올라왔거든요. 살짝 올라왔고. 근데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6,200포인트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훌쩍 넘어와서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전히 무시하고 가고 있다라거나 혹은 단기적으로 좀 거품이 껴있지 않나. 두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명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길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장을 좀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번 변동성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로 만들 수가 있고, 만약에 시장 자체가 밀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번 변동성을 통해서 뭐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큰 흐름에서 봤을 땐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만약에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변동성이 나온다면 전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자신감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그 변동성이 안 와서 다들 답답해하세요. 지금 좀 싸지면 사겠다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보이는데 뭐 밀리든 하든 그냥 가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좀 밀리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대반등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31일 날 단기적인 저점이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정말 제대로 된 조정 없이 맞아요. 5일 이동 평균선만 닿으면 대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고가가 경신이 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이 밸류 자체를 감안해 본다면 생각보다 조정폭이 얕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얕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네. 지금 주식 비중이 많은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 비중이 없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씩은 한번 용기를 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고 달리는 말은 계속 달리고 이러니까 확실히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고 오늘 보니까 전력주들 사실 최근에 LS 일렉트릭도 굉장히 흐름 좋았고 오늘은 뭐 휴성중공, HD 현대 일렉트릭까지 전력주가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그 GE 버너바 실적도 좋았고 주가가 전일에 뭐 13% 급등하고 간밤에도 또 올라가고 좋잖아요. 전력은 뭐 지금 계속해서 뭐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그죠. 전력기기가 어쨌든 반도체와 가장 많이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이후에도 전력기기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뭐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 올라갔지만 그에 따라서 전력 설비도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 이전에도 AI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전력기기가 받아갔었죠. 근데 전쟁 이후에는 두 가지 모멘텀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전력 수요가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전력 수요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들도 재정적인 부담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력 설비 쪽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초반에는 전력 설비 쪽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단발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전선주라든지 변압기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한번 나온 이후에 이게 인프라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익성이 악화됐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전력 설비 기업들이 과거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을 때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을 때 많이 우려했었던 것이 이게 사이클 자체가 끝나버리면 굉장히 오랫동안 쉴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이 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뭐 최근은 아니지만 유럽 쪽에서도 정전이 발생을 했거든요. 정전 사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라는 이 큰 모멘텀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은 어떻게 보면 인프라 투자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동시에 받아간다면 지금 뭐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단발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은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에 이어서 어제 이제 하이닉스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실적이. 네. 요거 지금 이제 뭐 지금 봐서는 시장이 아직도 요 실적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반응해야 될까를 고민 중인 것 같은데 네. 우리 이 차장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밀리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어제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실적에 대해서 약 40조 정도를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게 40조가 나왔든 37조가 나왔든 그 전에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삼성전자가 57조의 실적을 내놓은 이후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었던 상황인데 어제 장 초반에 SK하이닉스가 많이 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구글 쪽에서 이제 TPU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I 생태계 자체가 계속해서 확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제 장 초반에는 뭐 실적에 대한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과정에서도 미국 쪽에서 AI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장후반부에는 한번 밀리는 모습도 나왔지만 종가 부분에 말아 올렸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LTA라고 이야기하죠. 장기 계약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반도체가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넘어갈 때 D램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50% 이상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를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갑자기 수요 자체가 급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과거에는 이제 선증설 후 주문 구조였기 때문에 증설을 열심히 해놨는데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익성이 엄청나게 악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장기 계약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선 주문을 받고 후 증설을 하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짓고 여기서 이제 물량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 공장에서 물량 자체가 출하되는 시점 자체가 중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7년도, 2028년도, 2029년도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물량 자체가 너무 공급이 과잉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제 뭐 실적 같은 경우도 저는 괜찮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것은 2분기 때 영업이익이 60조를 넘어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60조 전후로 이제 분석이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오늘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레포트들 좀 살펴보면서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3월 달부터 이제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가격 자체를 좀 올려서 받았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늦었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분기보다는 2분기 때 온전히 가격 상승분에 대한 실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R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여전히 좀 유효하죠. 5월 달에는 이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라고 합니다. SEC에서 관련돼서 피드백이 나올 텐데 6월 달과 7월 달에는 ADR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추가적으로 붙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걱정이 적은 상태에서 캐펙스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재평가가 가능한 ADR 쪽에 대한 그러니까 ADR이 미국 쪽에 상장이 된다면 미국에 상장이 되는 게 ADR이죠. 여기서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반도체 쪽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낙폭이 나왔을 때는 아예 반도체가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씩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ESS 쪽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좀 기세 좋게 올라가다가 어제 조금 쉬고 오늘 다시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워낙 또 다른 쪽으로 좀 매수세가 되기 때니까 상승폭 자체가 약간 제한된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예. 어쨌든 낙폭이 좀 크게 나왔죠. 낙폭이 크게 나온 상태에서 이 낙폭이 한 번, 두 번 더 쌓이게 되면 매물이 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대반등이 나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S 쪽에 대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미에 있는 공장에서는 ESS 쪽에 대한 영업이익이 EV 쪽에 대한 영업이익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 않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전기차 쪽인데 전 오히려 전기차 쪽에 대한 수요도 조금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대를 했었던 ESS 쪽이 좀 탄탄하고 EV 쪽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주가 흐름 자체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실적을 기반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정책적인 부분에서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나라 전기차 쪽에 대한 전기차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어제 CATL에서 뭐 컨퍼런스 콜 비슷한 걸 했거든요. 근데 그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CATL이라고 하는 중국계 기업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이런 비교 우위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앞서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책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산 제품들을 배제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반사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신규 매수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겠지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우상향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2차 전지 갔다가 다시 또 반도체 관련해서 또 여쭈려니까 좀 뭐 하긴 한데 아니 요거 이 반도체주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달리고 나면은 꼭 우리가 또 소부장 찾잖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 뭐 HBSP 같은 경우가 또 굉장히 시세를 내고 있고 네. 한미 반도체는 2024년에 벌써 깜짝 놀라게 했던 이 한미 반도체가 이번에도 금년에도 한데 여기가 영업이익률이 엄청나네요. 이 장비 그렇죠. 쪽이.
예, 장비 쪽 중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 이제 HPSP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전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중에서 예스티라고 하는 좀 규모가 작은 기업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특허 분쟁이 있어서 예스티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또 HPSP는 많이 빠지고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다시 한번 뭐 HPSP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 대한 납품을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자면 장비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이미 나왔다? 네, 우리나라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PER 기준으로 봤을 때 30배를 넘어가는 기업들이 꽤 있는데 사실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 자체가 이런 생태계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전통적인 PER로 우리가 분석을 하기에는 어폐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장비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PER 밸류가 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PER은 낮은 상태, PER이 이제 높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장비주 같은 경우는 살짝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소재주들이 최근에는 좀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보시면은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이 오랜만에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는 장비도 보고 소재도 보고 부품도 보는데 순서를 따져보면 아직까지 많이 못 오른 쪽은 소재 쪽과 그리고 뭐 파운드리 쪽도 주가가 최근에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징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최근에 SKC라고 하는 유리기판 대장주가 변동성을 좀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감사 보고서가 좀 늦게 지연이 되면서 변동성이 많이 안 나오다가 최근에 캠트로닉스라든지 필옵틱스 같은 유리기판 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못 오른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전 여전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보니까 조선기자재 쪽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 그 실적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조선하고 조선기자재 쪽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도 좀 분석을 해주세요. 네, 조선 쪽은 참 뭐가 주가림이 좀 안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모멘텀은 이것도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용 그러니까 발전용 엔진이죠. 우리가 엔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뭐 저속 엔진이랑 중속 엔진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속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배가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중속 엔진 같은 경우는 발전 엔진이라고 하네요. 발전 엔진 같은 경우는 사행정 중속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발전기용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핀란드의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바르질라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 납품을 했고 며칠 전에 HD 현대중공업이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다가 또 2030년도까지 납기를 하겠다라는 계약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라는 큰 트렌드 안에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엔진 쪽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선주들 이야기할 때는 LNG 쪽과 군함 쪽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발전기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이제 우리가 종목군들로 들어가 보면 엔진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한화 엔진이 8% 정도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왔었던 것은 그 중속 엔진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STX 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 중에서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실린더 라이너라는 부품이 있거든요. 그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케이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변동성이 좀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선 조선과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엔진 쪽을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대형주 중에서는 뭐 삼성중공업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HD 현대중공업이죠. HD 현대중공업은 사업부에 엔진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런 모멘텀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고 사실 대형 업종들 중에서 대형 섹터 중에서는 조선 쪽이 그래도 가장 상승 여력과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상승 여력이 있는 섹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제가 자꾸 이거 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이 고영도 이게 이 장비주예요? 고영 같은 경우 우리가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관련주로도? 최근에 이제 레포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고영이
그 광인프라와 좀 엮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인프라. 예, 저번에 이제 대한광통신이 이런 거 한번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예. 그쪽이랑 좀 엮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엮인다는 말씀은 무슨? 그러니까 광인프라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추후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포트가 좀 새로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 광통신이나 광인프라,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우리가 구리선이 아니라 광을 이용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한동안 굉장히 유행처럼 테마적인 변동성을 많이 보여왔었죠. 그런 부분에서 연장선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고영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세다. 와, 저는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고영은 원래는 그 수술용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고영과 큐렉소 같은 기업들이 수술용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고 예. 제가 얼마 전에 아이를 데리고 로봇 박물관에 갔는데 거기에 고영이 만든 로봇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때도 한번 눈여겨봤었는데 이 광인프라 쪽에 대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사장님, 최근 들어서는 대형주 위주의 장세였습니다만 아까 대형주 계속 가라 하셨나요? 중소형주로 좀 관심을 갖지 하셨나요? 제가 예. 주의가 집중을 못 해가지고 아까. 저는 대형주가 여전히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대형주가? 예, 대형주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짐 크레이머 형님은 그러네. 미국 기술주가 과열돼서 저평가 헬스케어주 주목하라는데 네. 이 알아주는 진방꿀 아닙니까? 이 양반도. 나는 진방꿀이고 여기는 진방꿀이니까 예. 기술주가 아직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그죠? 그러네요. 웃든지 말든지 뭐 확실하게 웃든지 그러면. 입꼬리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래서 그 바이오 쪽은 사실 올 네. 4월달에 뭐 암 연구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 때문에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수급 자체가 워낙 또 다른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약간 종목별로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오늘은 보니까 또 바이오 쪽 그래도 매수세도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예. 다를 것 같은데 나는 좀 보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바이오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지금 우리가 2차 전지와 바이오의 그런 수급 싸움에서 완전히 바이오가 밀렸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3천당 쪽에 대한 악재가 나오면서 ETF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오늘도 보시면은 뭐 3천당 제약이라든지 펩트론 같은 경우도 꽤나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금이 한쪽에만 계속해서 몰려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에는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미국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지수가 있습니다. 인덱스가 있는데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바이오는 저는 긍정적이고 만약에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매매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바이오 ETF도 한번 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벌써 시간 이렇게 됐네요. 보내드려야 그러네요. 되겠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6,480, 코스닥이 오늘 또 기세가 좋네요. 코스닥이 외국인 혼자 현선물 막 사고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러네요. 오후까지 흐름 보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